자, 교재 이제 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벌칙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벌칙은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행정형벌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이게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형벌과 질서벌이에요. 이게 공통단어가 행정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둘이 묶어서 행정벌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구하는 겁니다. 징역 또는 벌금, 이걸 형벌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질서벌은 주차 위반 과태료 하듯이 과태료를 질서벌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형벌은 이렇게 징역 벌금, 질서벌은 과태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있습니다. 3-3, 1-1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다시 두 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과 100과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지가 다 나왔어요. 우리 법상 토탈 제지는 일단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공부했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은 일단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이고요. 행정벌은 형벌과 질서벌인데, 행정벌이란 말로 몰라도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뭔지, 행정형벌이 뭔지, 행정질서벌이 뭔지를 꼭 구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의 큰 줄기는 이렇게 크게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제 3년짜리 징역사유, 1년짜리 징역사유,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 모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행정처분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재를 넘지 않고는 절대 80점 이상 득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중에 이제 이 사유들을 차츰차츰 암기를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만 감만 잡고요. 각각의 사유는 이제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고 지금 95쪽에 있죠. 95쪽 양벌 규정, 보충학습 부분에 그거 설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가야 돼요. 첫 순환이지만. 이 양벌 규정은 뭐냐면 우리 법 50조 규정인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 했잖아요. 공인인수사법 위반으로 징역벌금에 위반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 있죠. 이자도 처벌해요. 이 개업공사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죠. 다만 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벌금형을 면해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 공인인사가요, 업무상 행위로 보수 초과를 한 거예요. 그럼 보수 초과는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수 초과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때 개업공사는 여기에 규정된 벌금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단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이 벌금을 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은 소속이나 보조원,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 징역벌금 위반행위에 보면 개공을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니까,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벌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양벌이 행정형벌에는 적용된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고요.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 행정질서벌에서는요, 각각의 사유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쭉 지금 현재 그냥 쭉 나열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부분은 96쪽에 행정질서벌 그래가지고 거기 제목 밑에 이게 부과권자와 징수권자가 지금 현재 설명이 돼 있거든요. 요거만 잠깐 짚고만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각각의 사유는 모를지라도 우리 과태료 부과권자와 징수권자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그러면 현재 과태료 대상자가 말이에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있고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직방 뭐 이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데, 이들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누가 부가징수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에 대한 감독,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공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불응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인데 이건 모두 국장이 부가징수해요.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연수교육 기억나세요? 우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바로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 있죠.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한 과태료는 역시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근데 우리 개업공인인사가 확인 설명을 확실히 안 했거나 또는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이런 걸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나가는데,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개공이 중개 업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그럼 과태료는 누가 부가징수하겠어요? 당연히 등록관청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 분류되고요.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연수교육 안 받은 개공과 소공, 그 다음에 개공이 일단은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태료 대상자에 누가 또 빠진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보조원은요 결국 행정처분 대상도 안 되고요, 형벌의 대상도 안 되고, 형벌의 대상은 돼요. 근데 질서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감독상 명령 대상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보조원은 우리 법상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형벌 대상만 되고 있어요.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일단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인사 법의 내용이 다 끝났죠? 다 끝났고 이제 99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걸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법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거래 규제라는 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거래 규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거래 규제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외국인은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거든요. 이 제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이 세 가지 제도를 묶어가지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한 법령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개법에 이제 들어와갖고 공인인증서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바뀌었다가 2015년도에 독립을 시킵니다. 공인인증서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는요, 외국인 토지법이라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걸 폐지하면서 일로 들여온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기획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빼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제에 속하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 가면 바로 하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메인이 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라고,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토지 건축물만 얘기합니다. 입광공이 빠져 있죠. 임목 공량이나 관련 빠져 있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부동산 외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요. 그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을 말하고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고 했고요.
이때 외국인 등에 대한 정의예요. 외국인 정의인데 요거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이 법상 외국인에 대한 정의, 외국인에게 전면적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누구냐 하면 이 외국인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죠. 그럼 영주권 취득이야 외국인이에요? 시민권 취득이야 외국인이에요? 시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권 취득해야 된다. 다음에 외국법에 의해서 할 때 외국 법인 당연히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고요. 외국 단체가 포함된다는 점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외국 정부 다 외국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국법인인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 사원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구성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내국법인도 외국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든가 의결권이죠. 자본금이라든가 의결권, 주식수로 이해하면 돼요. 이것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2분의 1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반 이상.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외국인처럼 취급돼가지고 결국은 취득신고 또는 허가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럼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하나 이해를 하고 가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가는데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부동산 거래에 아주 일대 변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금 같은 거를 이렇게 과표라는 걸로 부과했었죠.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가 노출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아주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변혁을 일으켰고 2006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려 세수가요. 실거래가로 지금 부과되는 바람에 세금이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2006년도에만.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동신고, 단독신고, 개업공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해갖고 신고서의 제출, 막 쭉쭉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일단은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순서를 약간 뒤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그냥 쭉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교재 한번 천천히 그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까?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고 대상 계약. 이 부분인데 이건 우리 교재 지금 현재 100페이지에 그 박스 처리된 거 있죠? 이게 신고 대상 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오직 매매만 한다고 기억합니다. 매매만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매매만. 그럼 매매만 대상이니까 교환 계약은 신고할 일이 없어요. 증여 당연히 신고할 일이 없고 임대차, 전세, 저당권, 지상권 다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판결로 취득한다든가 또는 경매로 취득하잖아요. 모두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매매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물건은 뭐냐 하면 물건은 네 가지다. 일단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개사물 중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는 아닙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했을 때 거래 신고해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하나는 분양권, 하나는 입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분양권은요, 주택의 분양권이든 상가의 분양권이든 오피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하게 되면 모두 신고 들어와야 되고, 입주권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든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빈집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에요.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이에요.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입주권이라 부르니까 그러면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했다면 거래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하나고 물건은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8개 법이 있어요. 8개 법에 따른 8개의 법에 따른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뭐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들에 따라서 최초의 공급계약 있죠.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 이것도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최초 분양계약도 사실은 매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거래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어요.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최초 분양계약을 하죠. 원래는 이거 안 했었거든요. 거래신고를. 근데 최초의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급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는데 이때 최초 분양계약하면 거래신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인 하나를 더 해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그러면 그쪽 분양하는 쪽에서 단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거래신고를.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공급계약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박스 안에 잠깐 보실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1번의 내용이고 2번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랬죠. 이게 공급 계약이에요. 그래갖고 대통령령에서 8개를 더 정해놨어요. 6개를. 그래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외에도 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뭐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있는데 그래서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3번이 뭐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랬는데 기어 위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죠. 이게 분양권이에요. 이게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입주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대상 계약은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매매 하나고 물건은 4가지다. 그리고 공급계약이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신고대상 계약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했죠. 신고대상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그러면 신고필증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까?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했어요. 그럼 이때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잔금일이 절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에 해주셔야 돼요. 며칠이요? 30일. 이게 2020년 2월 20일까지는 60일이에요. 내년 2월 21일서부터는 30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60일이었고 원래 처음에 30일이었어요. 그랬다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30일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인데 2월 21일서부터는 30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래신고 우리는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게 신고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신고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있고요. 이자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여기서 신고 받았죠? 신고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이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량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량 이자 신고를 여기서 받으니까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둘로 크게 나눠져요. 신고 의무자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매도 매수가 매도인 매수인이 직거래했습니다. 중개업소를 안 통했어요. 이때는 그들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개업공인인계사가 만약에 중개거래였잖아요. 계약서를 작성유보했다. 그럼 이걸 중개거래라고 해요.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했다면 개업공인인계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개국이.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암기할 건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핵심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고 계획공사가 있으면 계획공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암기하고 신고사항 정해져 있어요. 그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의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문신고 방식이 있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관련 사항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신고의 방법을 사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더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쌍방 직거래했어요. 직거래.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했어요. 이들이. 근데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 있었냐면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인 을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할이 누구예요? 광명시장. 이자가 신고관청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신고 의무자는 누구냐? 쌍방 직거래니까 갑과 을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광명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공동신고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신고서를 써가지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리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방법은 일단은 방문신고의 방식이 있을 테고 광명시를 출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라는 인터넷 신고 방식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 신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명시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단추가 딱 떠 있어요. 클릭 딱 하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RTMS로 접속이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이때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는 건데 그럼 갑이 먼저 들어가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이제 광명시에 접속해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로그인 한 다음에 신고서를 불러와요. 그래갖고 입력을 쫙 했어요. 그리고 전자서명 딱 클릭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신고할 때는요. 당사자의 신분 확인 및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인증으로 대신한다 그랬는데 그게 공인인증서로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작성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썼으니까 네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해라. 해가지고 을이 다시 접속을 해요. 공인서를 이제 통하여 접속을 해갖고 로그인한 다음에 갑이 써놓은 신고서를 불러오죠. 불러와가지고 내용을 다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전자서명 부분 딱 클릭을 하고 제출하면은 바로 광명시로 내지는 거예요. 이게 전자신고예요. 이게. 그럼 이제 방문신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문신고는 광명시에 출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럼 이때 이 갑과 을이 공동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가서 제출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 중 1인이 가서 제출하면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출은 1인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은 아니에요. 1인만 제출하면 돼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맞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을이 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여기 광명시에 출두해서 내가 을 맞거든 하고 신분증 내보여요. 신고자는 신분증 무조건 내보여야 됩니다. 내보이고 이제 신고서를 내면 돼요. 이때 신고서 낼 때
계약서 사본 같은 걸 첨부하느냐? 사본 첨부 안 해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본 첨부 안 했고 신고서만 덜렁 냅니다. 근데 이제 을이 내기로 했는데 을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못 가게 생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요. 이걸 신고서 제출 대행이라고 그러고, 이때 대행자는 자기 신분증과 위임장을 내보이고 또는 이제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 사본을 보이고 이제 이거 제출하면서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일 더 공부할 건데, 방문 신고 시에는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 앞에 본인이 앉았는지 대행자가 앉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전자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계쌍방 직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기 갑과 을 중에 국가 등이 있었어요. 즉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들을 국가 등이라 하는데,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으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타방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거부 시에는 이때는 이제 계약사본하고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중개거래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의 사무소 A입니다. 이 중개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네요. 이 A가 갑과 을 간에 토지에 대한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근데 이 토지의 소지는 어디 있었냐면, 토지의 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광명시장이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 강남구청장 있잖아요. 이자는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뭘로 불러요?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는 이 경우 누구? A죠. A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갑과 을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 A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광명시장에게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돼요. 30일과 한 날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꿰두셔야 되고, 그래서 30일에 들어가요. 안 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A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A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이제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날인했습니다. 이때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들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안 합니다. 신고 의무 자체가 A한테만 있기 때문에 A만이 신고서를 써서 내면 돼요. 그럼 제출한 방식은 역시 방문 신고의 방식과 전자문서로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럼 전자문서는 똑같고요. 이때 방문 신고할 때는요, 개공은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내고 오면 돼요. 근데 갑자기 손님하고 약속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이게 제출 대행이에요 또. 그래서 방문 신고 시에는 개공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 대행할 수 있는 누구뿐이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뿐이에요. 중개보조는 대행이 안 돼요. 소공사에 하나여 개공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전자문서 신고는 당연히 소공이 대행할 수 없죠. 전자문서 신고는.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거래인 경우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방법 구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속 가볼까요? 거기 103쪽에 신고필증의 발급이라고 돼 있죠. 신고필증의 발급. 그럼 이제 이렇게 신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줘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다. 전에 이게요, 즉시였거든요. 즉시. 근데 지체 없이로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지체 없이와 즉시 차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즉시가 빠르다고요? 지체 없이가 빠르다고요?
즉시는 두 글자, 지첩시 네 글자니까 즉시가 빨라요. 자,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게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첩시로 바꿨어요. 왜 그랬느냐? 생각해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말이에요. 5시 반 돼갖고 퇴근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5시 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첩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필증을 지첩시로 가는데 그럼 신고필증이 발급이 됐잖아요. 발급이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와야 돼요. 이게 검인계약서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신고필증 받으면. 그래서 일단 검인이 의제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여기 광명시에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5억에 거래했다고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체크한다. 그럼 이때 이 검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신고관청이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의무예요. 그럼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 비교 가격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냐면 검증 체계라고 있어요. 검증 시스템. 이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은 우리 국장이 현재 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격들은 전부 다 상급 비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에 접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고 들어온 금액 5억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검증 체계에다가. 그러면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떨어져요. 검증 결과가. 그럼 이 검증 결과가 떨어지면 이것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주죠. 그럼 세무서장은 지방세, 국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부적정 결과 나온 것에선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재 검증을 꼭 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장에게 통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내용의 검증에 대한 부분 103쪽까지 다 했죠, 이제. 다 했는데. 그럼 이제 104쪽에 신고 내용의 조사란 말 나와 있죠. 이게. 그럼 104쪽 신고 내용의 조사를 보시면 이게 검증을 했어요.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후 상관이 없는데 이때 이제 찜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이때 조사는 신고관청이 일단 할 수 있죠. 신고관청이.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우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신고관청과 함께 아니면 직접 이거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금 현재 추가됐다는 거. 조사권자에. 그래가지고 야 자료 좀 보완해봐라.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어요. 이때 계약서 한번 보자. 진짜 이거 5억에 거래했는지. 그 다음에 또 대금 지급 증명자를 한번 보자.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금 지급 증명은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통장 사본이죠.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꼭 통장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금 자료 보자겠는데 안 갖고 왔잖아. 이거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요. 잡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거. 근데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금 외의 자료죠. 이런 자료 제출 요구 불응하면 500만 원 같은데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은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요. 어떤 서류도 내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신고 내용은 조사, 국장이 추가됐다는 거 이해되시고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요. 만약에 위법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주택법이나 또는 우리 공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관계기관에다가 고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통보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고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조사권이 있다는 거. 근데 검증은 누가 한다고요? 신고관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 체계 구청 운영을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게 바로 이제 신고 내용 조사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5쪽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치사항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건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개정됐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그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양과로 1번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거래 당사자는 밑줄이에요. 거래 당사자 밑줄이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 이러한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에 밑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의 밑줄자. 근데 양과로 2번. 개업공인인묘사는 밑줄이에요. 거래계약을 체결한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계약 해제 등이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해당 기업구사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의 밑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해제 등의 신고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 2월 21일서부터 시행인데 현재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어요. 현재는 2월 21일서부터 시행이에요. 이거. 그러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해제 등의 신고를 거래 당사자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이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이거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래 당사자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개공은 뭐라고 그러냐? 개업공인인사가 신고한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개업공사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당초에는 개공이 신고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협회에서 반발했죠. 못하겠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가 어떠한 지금 보수도 못 받고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해제 신고까지 하라고 우리한테? 우리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협점에서 그럼 좋다. 해제 신고는 당사자들이 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개공은 할 수 있다로. 그럼 만약에 신고한 계약이 깨졌잖아요.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개공이 안 해버리면 당사자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공은 그래서 이제 선택사항으로 일단 돼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개공이 중개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근데 그 계약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개공이 해제 신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은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당사자는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에 정정 신청이란 말 나와 있죠? 이 정정 신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경정 등기를 공부했나요? 경정 등기? 등기와 실제의 원시적 불일치, 경정 등기. 경정 등기는 등기가 처음서부터 잘못됐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자 긋고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정정 신청은 잘못됐을 때 꼭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정사항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30회 때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후일 더 기억하고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이 100제곱미터 거래했다고 신고했는데 신고 필증이 나오기를 1000제곱미터로 나와버린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럼 한 장을 넘기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에 변경신고란 말 들어와 있죠? 변경신고. 그럼 변경신고는 뭐냐? 거기 양과로 1번을 읽어드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경우 밑줄 긋고,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결국 변경 신고라는 것은 신고필증 제대로 나왔고 신고도 제대로 했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일부 계약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 꼭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할 수 있다나요. 역시. 그래서 의무성을 띠고 있죠. 그러나 이제 참고로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는데 잔금 지급일 같은 거 있잖아요. 변경 신고 사항 맞거든요. 실제 거래 금액이 변경됐다. 역시 변경 신고 사항이 맞아요. 근데 실제 거래 금액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신고 안 해버렸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이러면 나중에 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데 잔금일은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변경 신고 안 해버렸다. 그럼 나중에 조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의 변경은 꼭 변경 신고를 하시든가 재신고를 하시든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 교재 기술이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더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다음 순한테 이제 교재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이제 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재에 관한 사항들은 뒤에 쭉 지금 현재 편제가 돼 있고, 뭐 포상금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줄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츰 교재가 나왔을 때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6쪽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제목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예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그럼 외국인이 누구냐? 이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 취득자, 유승준이가 시민권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외국 법인, 외국 단체,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일지라도 그 사원, 임원, 구성원,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은 외국인을 취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 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나왔지 않습니까? 취득신고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법상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제. 그래서 신고와 허가로 크게 지금 구분되는데 신고나 허가에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를 신고하면은 신고관청, 이자이가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자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에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신고사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계약인데 이 계약이 매매 교환이에요.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계약을 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 외국인은 60일 내에 취득신고 들어오셔야 되고 60일 내에 만약에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나 교환을 했다. 그럼 이때는 60일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이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외국인 취득 신고도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때는 규제가 지금 겹치잖아요. 겹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먼저예요. 이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 있죠, 이거를 면제해요. 이해해주세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먼저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계약 외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어요. 계약이 아닌 원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분등 사유를 공부했거든요. 상속, 판결, 경매.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계약이 아닌 원인이에요. 이때는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취득신고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오면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건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은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럼 계속 보유코자 한다. 그럼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유 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신고 의무는 숫자 몇 과 치네요? 6과 치나더라. 오직 60일은 계약원인 취득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 계약원인, 계약 외 원인, 계속 보유 신고 구분해 놓으시고 숫자 6과 치나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의 허가가 있죠. 허가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일정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미리 허가받고 취득하셔야 돼요. 허가받고. 그래서 이 허가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느냐. 외국인은. 그러면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걸 제가 군사지역이라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또 자연환경보전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래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국적으로 창녕 우폰읍지가 유명하고요. 여의도 밤섬 같은 거 있죠. 생태경관보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관화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죠. 지리산 자락 같은데 이런 지역을 취득하자 한다. 그럼 외국인은 미리 허가받고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할 건데 뭐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할 건데 어쨌든 이 네 군데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요 지역을 외국인 취득하면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하면 이 계약 무효예요. 그리고 2년 이하의 적금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국인에 대한 신고나 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물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와 겹쳤다.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또 면제해줘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조금 이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공부할 텐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내 토지가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이 지역을 외국인이 취득한다. 그럼 외국인 취득 허가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겹치고 있잖아요. 이때는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걸 받으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역시 외국인 취득 허가를 면제해 줍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감을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취득 신고 허가제였습니다.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108조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공법 쪽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토지에 대한 대단한 규제죠, 이거.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행할 우려가 있는지요.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이렇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지요. 이거에 대하여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을 먼저 뭐 포기하자,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제는 분량이 많고 문제는 출제 비중이 뭐 30회 때는 2문제가 나왔지만 일단 한 문제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업을 잘 듣는 선에서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냥 다 깔끔하게 볼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